저는 올해 72살입니다. 35년 동안 작은 가게를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하고 67살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때 통장에 남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었어요. 장사하느라 제대로 못 넣었거든요. 기초연금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7천만 원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이 바닥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연금 없이 노후를 버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월 얼마가 있어야 진짜 숨통이 트이는지도요. 저처럼 준비 안 된 분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예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32살에 시작해서 67살까지 딱 35년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닫았어요. 일요일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손님이 올까봐 못 쉬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장사가 꽤 됐어요. 동네에 공사도 많았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다 사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접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전부터 장사가 안 됐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인테리어 공사도 다 멈추고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였어요. 한 달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어요. 더 버텨봤자 빚만 늘어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접자. 더는 못하겠어. 아내는 저랑 같이 가게를 봤어요. 계산대 앞에 앉아서 손님 응대하고, 저는 물건 나르고 배달하고, 둘이서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자식은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 다 결혼해서 제 살림들 하고 있어요.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결혼 자금도 보태줬고요.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벌면 버는 대로 애들한테 들어갔어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대로 못 넣었어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하잖아요.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돈이 아까웠어요. 처음엔 조금씩 넣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시 넣어야지 하면서도 매번 미뤘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납부 기간이 10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이 안 나와요. 기초연금밖에 못 받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가게 일만 했으니 연금 낸 게 없어요. 둘 다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가게 정리하던 날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셔터 내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35년이에요. 이 자리에서 35년을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빼고 재고 정리하고 여기저기 빚 갚고 나니까 7천만 원이 남았어요. 35년 장사했는데 손에 남은 게 7천이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평생을 일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7천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초연금도 나오고 아껴 쓰면 되겠지.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7천이면 충분하다고. 기초연금 60만 원에 저축 조금씩 꺼냈으면 한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이제 좀 쉬자. 평생 고생했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7천이 있으니까. 7천이면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게 문 닫고 첫 해가 시작됐어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35년 만에 쉬는 거잖아요. 아침에 알람 안 맞춰도 되고,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 가게에 매여 살았거든요. 명절에도 못 쉬고, 아파도 문 열고, 그러다 드디어 쉬게 된 거예요.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랑 아내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요. 그때는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물론 6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저축해서 조금씩 꺼내 썼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관리비에 공과금에 밥값에 보험료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60만 원 들어오고 150만 원 나가니까 매달 90만 원씩 통장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7천만 원이 있으니까 90만 원씩 빠져도 7년은 버티겠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어요.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식당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끝나면 제주도 한번 가보자. 그래, 좀 풀리면 가자. 근데 코로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해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그것도 사람 없는 시간에 후다닥 갔다 왔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돈은 안 나가겠네. 그해 겨울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꼼꼼히 받아보자 했거든요. 국가검진은 무료인데 정밀검사는 돈이 들더라고요. 내시경에 초음파에 둘이 합쳐서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건강이 먼저지 싶었어요. 아프면 돈이 더 드니까 미리 검사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혈압이 좀 높다고 하고 아내는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면서요.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혈압약 타러, 아내는 무릎 주사 맞으러 병원비가 매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합쳐서 7, 8만 원 정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매달 빠지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첫 해가 끝나고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7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1년 만에 1,5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순간 멈칫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나? 분명히 아꼈거든요. 여행도 안 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1,5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네.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어머, 벌써 그렇게 빠졌어? 우리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돈이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살기만 했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아직 5,500이 남았잖아요. 좀 더 아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눈앞에 닥치기 전까진 모르는 거예요. 첫 해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코로나도 좀 풀리고 여행도 가고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근데 2년 차부터는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느낀 게 병원비였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약 타오는데 진료비에 약값까지 하면 3만 원 정도 나가요.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요. 연골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사 맞으러 2주에 한 번씩 가요. 한 번에 2만 원씩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한 달에 7, 8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팠어요. 치과 갔더니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세 번째라서 이제는 보험이 안 된대요. 하나에 150만 원이래요.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어르신, 이게 최저가예요.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 한 달 생활비랑 맞먹는 돈이에요. 근데 이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했습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이 들면 경조사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늘어요. 친구 아내가 죽고, 형제 자식들 결혼하고, 동네 지인들 환갑, 칠순 잔치하고, 한 번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좀 적게 내자 하면.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동안 우리도 다 받았잖아. 체면이 있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다 받았거든요. 이제 갚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이 훅 나가요. 난방비도 무서웠어요. 우리 집이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단열이 잘 안 돼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가스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첫 해 겨울에 가스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아내한테 물었더니 어쩔 수 없지. 추운데. 그래서 2년 차 겨울부터는 아꼈어요. 낮에는 보일러 끄고 이불 덮고 있었어요. 밤에만 살짝 틀고 그래도 2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고 2년 차 끝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5,500만 원이 3,8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1년 만에 1,7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첫 해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속도면 2년 뒤에는 바닥이에요. 기초연금 60만 원만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때부터 통장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봤어요. 얼마 있나? 얼마 빠졌나? 별 생각 없이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통장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또 얼마나 줄었을까? 이번 달은 얼마나 빠졌을까? 보기 싫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봤어요. 그것도 눈 질끈 감고. 아내한테는 말 못했어요.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눈치를 챘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 많이 빠졌지? 나도 알아. 장 볼 때마다 느껴. 그날 처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이 속도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어떡하지, 여보?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어떡하긴요. 저도 모르겠는데 3년 차가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아끼고 아껴도 돈이 빠져요. 밥은 먹어야 하고, 병원은 가야 하고, 공과금은 내야 하고, 줄일 데가 없어요. 이미 다 줄였거든요.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먹었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끊었어요. 그래도 돈이 빠져요.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니까요. 3년 차 끝나고 통장을 봤어요. 2천만 원 초반이었어요. 3년 만에 7천이 2천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바닥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자식들한테 말 못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 남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 생각이었어요. 자식이 셋이에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 아들은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하고, 막내딸은 부산에서 시집가서 살아요. 다들 자기 살림하느라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에요.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전화 올 때마다 물어요.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어머니는 어떠시냐고.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말 못했냐고요? 자존심이에요. 평생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애들 어렸을 때는 제가 다 벌었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항상 주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명절 때 애들이 왔어요. 다들 바쁘다고 하루만 있다가요. 점심 먹고 저녁 때쯤 가버려요. 그래도 얼굴 보면 좋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아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요. 시장 다니면서 고기 사고, 생선 사고, 애들 좋아하는 거 다 차려놓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통장에서 빠지는 거예요. 명절 한 번 지나면 30만 원, 40만 원이 없어져요. 애들은 몰라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아요. 애들 다 가고 나면 집이 조용해요. 아내랑 둘이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명절이 무섭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애들 보고 싶지만, 명절 지나면 통장이 텅 비거든요. 큰아들이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별일 없냐고, 건강하시냐고. 그러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았구나.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전화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자식한테 돈 없다는 말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한테 전화할 때 보면 항상 잘 지낸다고만 해요. 한 번은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애들한테 얘기 안 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돈 없다고 하면 애들이 걱정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애들 걱정시키기 싫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숨기면 더 힘들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친구한테도 못해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만 끙끙 앓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면 천장만 보고 한숨만 쉬고 아내가 가끔 부엌에서 울었어요. 설거지 하다가 몰래 눈물 훔치고 저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요. 진짜 외로워요. 30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팁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거든요. 뭘 줄여야 하나?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근데 줄일 데가 없었어요. 이미 다 줄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 얘기였습니다. 우리 집은 작아거든요. 30년 전에 샀어요. 그때는 진짜 무리했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겨우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20평대 아파트입니다.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부였죠. 애들 셋 다 이 집에서 컸어요.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고요. 온 가족 추억이 다 담긴 집인 거예요. 아내가 그랬어요. 집을 줄이자. 이 집 팔고 작은 전세로 가면 차액으로 1억 정도 남는다고요. 그 돈이면 한동안 버틸 수 있다고. 아내가 먼저 꺼낸 겁니다. 저는 차마 못 꺼냈거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을 산 집인데,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굶게 생겼으니까.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얘기했어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요.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급매로 내놓으면 좀 깎인다고. 그래도 괜찮겠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평생 모은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었죠. 2달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급매라 그랬나 봐요. 새 집을 알아봤어요. 작은 전세요. 15평짜리 빌라. 역에서 멀어요. 오래된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4층인데 걸어 올라가야 하죠. 근데 보증금이 쌌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집 팔고 새 전세 들어가니까 1억 조금 넘게 남더라고요. 이사하던 날.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삿짐 싸면서 보니까 짐이 참 많았어요. 30년 살았으니까요. 버릴 것도 많았죠. 애들 어렸을 때 쓰던 것들. 오래된 앨범. 아내가 모아둔 그릇들. 새 집이 작으니까 다 못 가져가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이건 큰애 거. 이건 둘째 거. 이건 막내 거. 한참 들여다보다가 박스에 담고요. 어떤 건 한숨 쉬면서 버리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삿짐 차가 왔어요. 짐 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 휑하더라고요. 여기서 30년을 살았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뛰어다녔고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웃고 떠들고. 그게 다 여기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닫아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30년 살던 집 나오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으로 왔어요. 15평짜리 빌라 4층. 짐 풀고 정리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짐이 다 안 들어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앞이 탁 트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건물이에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죠. 70 넘어서 이런 데 살 줄 몰랐어요.
평생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1억이 생겼잖아요. 은행에 넣어뒀어요. 이자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 60만 원에 이자 20만 원. 합치면 80만 원이에요. 여전히 모자랍니다. 근데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바닥이 보이던 게 조금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소리도 달랐고요.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아내가 옆에서 뒤척이더라고요. 잠이 안 오나 봐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살다 보면 정들겠지.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눈만 감았습니다. 정들겠죠? 살다 보면. 근데 그날 밤은 너무 서러웠어요. 70 넘어서 일 나갑니다. 집 줄이고 1억 만들었어요. 이자 20만 원 나오고요. 기초연금 60만 원이랑 합치면 80만 원입니다. 근데 80만 원으로 둘이 살 수 있나요? 턱없이 부족하죠.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숨을 쉬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모자란 거예요. 그럼 1년에 840만 원. 1억 있어도 12년이면 바닥이에요. 또 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돈 떨어지고 불안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7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 찾아보고요. 주민센터도 가보고 복지관에도 물어봤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대요.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공원 청소하고 교통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한 달에 29만 원 준다고요. 29만 원. 적긴 적죠. 근데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저랑 아내 둘 다요. 신청서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70 넘어서 일자리 신청서를 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들 보니까요. 다들 비슷한 나이였어요. 70대, 80대, 머리 하얗고 허리 굽은 분들. 다들 조용히 앉아서 서류 쓰고 있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 했어요.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선발됐다고요. 저랑 아내 둘 다 솔직히 기뻤어요. 돈이 생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데, 이 나이에 29만 원 받으러 일 나가는 거잖아요. 아내는 저보다 담담하더라고요. 돈 버는 건데 뭐가 창피해.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가슴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35년 장사할 때도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내 가게 나가는 거랑, 남 밑에서 일하러 가는 거랑, 조끼 입고 모자 쓰고 나갔습니다. 공원 청소가 제 일이었어요. 빗자루 들고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70대, 80대, 말없이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하루 3시간 일해요. 한 달에 10일. 그러면 29만 원 받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3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빗자루질 1시간 하면 허리가 아파요. 쪼그려 앉아서 쓰레기 줍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거든요. 가게에서 물건 나르고 배달하고. 그래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70 넘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줘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요. 뼈마디가 쑤시고, 다음날 또 일어나기 힘들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고, 청소하고, 무릎이 안 좋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대요. 그래도 안 간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힘들어도 돈 나오니까 괜찮아.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70 넘어서 일 나가는 게요. 생각보다 서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거든요. 조끼 입고 빗자루 드는 우리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가끔 힐끗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빛이 싫더라고요. 동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예전에 가게 할 때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았어요. 29만 원이 통장에 찍히거든요. 적은 돈이죠. 근데 내가 번 돈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번 돈. 아내 것까지 합치면 58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60만 원에 이자 20만 원. 거기다 일자리 58만 원. 합치면 138만 원입니다.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빠듯하긴 해요. 150만 원은 돼야 숨통이 트이거든요. 근데 바닥이 보이던 때보다는 나아진 거예요. 그게 어딘가요? 집 줄이고 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숨기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큰아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예전 주소로 가면 안 되니까 이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사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바닥나서 집 줄였다고. 작은 전세로 옮겼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 한참 아무 말 없더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둘째한테도 전화 왔고요. 막내딸한테도 왔습니다.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미안하더라고요.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더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며칠 뒤에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새로 이사한 집으로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평짜리 빌라. 좁고 낡은 집. 아들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한참 있다가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도 살기 바쁜데 괜찮다. 근데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 뒤로 애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매달 10만 원, 둘째도 10만 원, 막내딸도 10만 원, 셋이서 30만 원씩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받기 싫었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받아. 애들 마음인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고마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애들도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 내랴, 대출 갚으랴 바쁘고요. 둘째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막내는 시댁 눈치 보면서 살림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손 벌리게 됐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보내주는 30만 원,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통장에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상금으로요. 병원비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돈은 안 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꺼냈어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뭔가 있다는 게. 애들이 가끔 전화해요. 예전보다 자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안부인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자식이니까 연락하는 거라고, 부모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근데 막상 힘들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명절 때 애들이 왔어요. 새 집으로요. 좁은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예전 집처럼 넓지 않아서 불편했죠. 근데 이상하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오손도손 모여 앉으니까 오히려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자식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부모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숨기고 버티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랬으면 덜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 부부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초연금이 둘이 합쳐서 60만 원이에요. 노인 일자리 나가서 버는 게 58만 원이고요. 집 줄여서 만든 1억, 은행 이자가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 합치면 138만 원. 대충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으로 둘이 삽니다. 많다고요? 한번 써볼게요.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20만 원. 여기까지가 50만 원이에요. 손도 안 댔는데 5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남은 돈 90만 원. 이걸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식비가 제일 커요.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은 들어요. 장 보러 가면요. 가격표부터 봐요.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샀거든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사고. 지금은 달라요. 할인하는 것만 사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삽니다. 고기는 한 달에 두세 번 먹을까요? 그것도 삼겹살 같은 비싼 거 말고 닭고기나 돼지 앞다리살 싼 거로 사요. 과일은 거의 안 사요. 비싸거든요. 사과 한 봉지에 10,000원이 넘잖아요. 그 돈이면 반찬거리 사는 게 낫죠. 생필품하고 옷. 이것도 은근히 나가요. 세제, 휴지, 치약. 이런 거 사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옷은 거의 안 사요. 근데 속옷이나 양말은 사야 하잖아요. 겨울에 내복도 사야 하고요. 평균 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혈압약, 아내는 무릎 주사. 이것만 해도 한 달에 7, 8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갑자기 아프면 더 들잖아요. 지난달에 아내가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가고 약 타니까 3만 원 나왔습니다. 일주일 알았어요. 감기 한 번에 3만 원이에요. 이게 큰 병이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경조사는 줄였어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금액을 줄인 거죠. 예전에는 10만 원, 20만 원 냈거든요. 지금은 5만 원. 많이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끼고 아껴도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교통비는 그나마 적게 들어요. 지하철이 무료니까요. 근데 큰 병원 갈 때는 택시 타야 해요. 아내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못 걷거든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나가요. 다 합쳐볼게요. 고정비 50만 원, 식비 4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병원비 8만 원, 경조사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합치면 133만 원이에요. 수입이 140이니까 남는 게 7만 원이에요. 근데요, 이건 경조사 적은 달 얘기예요. 결혼식 2번 겹치면, 장례식까지 있으면 그 달은 바로 적자예요. 병원비 크게 나가는 달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가계부를 써요. 매일 쓴 돈 적어두거든요. 한 달 끝나고 보면 빠듯해요. 남는 달도 있고 적자인 달도 있어요. 평균 내면 거의 안 남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만 있으면 좀 숨통이 트일 텐데. 맞는 말이에요. 140만 원이랑 150만 원. 10만 원 차이인데 그 10만 원이 없어서 항상 빠듯한 거예요. 애들이 보내주는 3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쓰면 17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근데 저는 안 써요. 그 돈은 비상금이에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급할 때 쓰자고. 병원비 크게 나가거나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30만 원은 매달 통장에 모아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진짜 급할 때 쓸 돈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140만 원으로 살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행은 꿈도 못 꿔요. 취미 생활도 없어요.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병원 가고 약 먹고, 그게 전부예요. 가끔 서러울 때가 있어요. 평생 일했는데, 늙어서 이렇게 사나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연금 없이 노후 보내려면 진짜 힘들어요. 저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집이라도 있었으니까 줄여서 돈 만들었잖아요. 자식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요? 기초연금 6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한 달 관리비에 공과금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 1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50이요. 그래야 밥 먹고, 병원 가고, 공과금 내고, 겨우겨우 살 수 있어요. 140도 부족해요. 저희가 지금 140인데 매달 쪼들리거든요. 여유 있게 살려면 180, 200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최소 150이요. 연금으로 150이 안 되면 일을 해야 하고 집을 줄여야 하고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저처럼요. 지금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67살에 가게 접고 연금 없이 7천만 원 들고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집 팔고 일 나가고 겨우겨우 140만 원 만들었어요. 지금 힘드냐고요? 힘들죠. 근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금이든 저축이든 월 150은 나오게 해두세요. 늙어서 돈 없으면요. 진짜 서러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명 중 7명이 결국 이 8가지 이유 때문에 노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실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작은 해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일의 내 모습은 아닐까 같이 들어보시죠. 그 시작은
평범했던 하루에 갑자기 찾아온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아내와 산책을 즐기던 남자. 그에게는 이제야 쉰다는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김영수 63. 퇴직 후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소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참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며 잠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점심엔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다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엔 고기 굽고 쌈 싸먹자고.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이우는 골목길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지?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게. 늦게 온 방학이지만 그래도 왔네. 그 대화는 은퇴 후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 도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땅이 기울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던 날 의사가 내민 진료비 내역에는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약값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번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두꺼운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서랍 속 적금을 깨고 오래된 차를 팔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던 지도와 카메라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다시 밀려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가자. 라는 말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제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2년쯤 지나자 생활비마저 카드빚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 다니며 살고 싶었는데 병원비 내느라 다 날렸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싱크대 물소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에 메아리 쳤고 그게 아내의 한숨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모른 척 TV를 켜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은 몸만이 아니라 통장과 마음까지 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보험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둔다면 병원비가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은 줄어듭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지역 건강센터 복지관의 도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은 우리의 몸을 흔들 수 있어도 우리의 노후 전체를 빼앗게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마음에서 또 다른 무게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길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노후를 흔들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68. 퇴직하던 날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올 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노후 걱정 없겠구나.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겠지.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자주 보면서 살자고. 그날은 오랜만에 웃음이 많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값이 치솟아 전세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해볼게요. 정호 씨는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그때의 그는 계산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가전제품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생활비는 괜찮을까? 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키워놓은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날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사업을 해보려고요. 작은 카페인데 전망이 좋아요. 정호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부모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희망만큼은 가득했으니까요. 얼마면 되겠니? 그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고 빚은 쌓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 달은 꼭 갚을게요. 정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통장은 비어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줄여야겠어. 짧은 말 속에는 수년간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예금이 거의 다 소진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했고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했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운 거지.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값지지만 자녀의 독립은 결국 자녀 스스로의 몫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작은 보탬과 함께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기에 자녀 지원금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이야기처럼 매달의 호흡마저 가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혼자가 된 어느 날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직 연금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70.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뒤 집은 더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낡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안경을 조심스레 닦으며 그녀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 국민연금 11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160만 원.
처음엔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깨며 버텼습니다. 통장을 열어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쓰고 말아야지. 금방 다시 채워지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바닥이 보였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는 늘어가고 생활은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텅 비어갔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잡고 오래 고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더 이상 넉넉함이 아니라 버팀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들른 어느 날 순자 씨는 반짝이는 딸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고 달걀을 골랐습니다. 달걀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달걀 같으면 좋겠다. 깨지지 않는 것으로.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조금만.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와 급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번 달이 빠듯해서. 그 말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빈 방 안에서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김치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다듬을 줄 아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배추를 다듬고 무거운 봉지를 옮겼습니다. 허리는 쑤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잔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간은 일이 있었고 어떤 주간은 없었습니다. 고지서는 쉬지 않고 도착하는데 내 돈은 자꾸만 쉬어버렸습니다. 아래층 윤 여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집에 방 하나 비잖아. 학생 하나 들어오게 하면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의 사람을 어떻게 들여요? 하지만 밤의 빈 방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책이 있던 자리. 책장에는 아직 그가 끼워둔 종이 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방 하나 빌려주려고 해. 괜찮지? 대답은 없었지만 허락을 받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덮쳐오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안을 바꾸듯 어떤 선택은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을 빌려주는 것처럼 작은 임대 수입 혹은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부업을 찾아두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지역복지관이나 기초연금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의 삶은 완벽한 풍족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를 더하는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불빛마저 꺼뜨리는 믿음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돈을 잃은 순간보다 더 크게 믿음을 잃은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도현 65. 퇴직 후에도 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참 성실해. 괜히 젊었을 때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야. 그런 도현 씨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확실한 투자야. 월세 수익이 보장돼. 노후에 딱이야. 친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내 친동생도 들어갔다니까. 몇 달만 지나면 생활비 걱정은 사라질 거야. 도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내와 조용히 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지. 같이 늙어가는 친구인데. 믿음은 그 순간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믿을만 했지. 이제 좀 숨을 돌리겠구나.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왜 안 들어와? 도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광고 소리만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공허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에 힘없이 계약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노후였는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구겨진 계약서 종이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처럼 그의 믿음도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긴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잃어도 돼. 그런데 제발 당신 자신만은 잃지 마.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고 오랜만에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오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말이 붙는 상품일수록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노후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어질 다음 이야기 간병의 무게 앞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5번째 이야기는 돈보다 더 무거운 간병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은희 69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시골에 내려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두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잎이, 가을이면 주홍빛감이 매달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아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아침마다 새소리 듣는 게 참 좋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은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고단했던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남편에게 치매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안경 어디 뒀지? 여보, 식탁 위에 있잖아요. 둘은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웃음은 줄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이름을 잊고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을 찾은 순간 은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디 가지 말아요. 그때부터 은희 씨는 직장 대신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점심이면 식사 시간을 잊은 남편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밥은 여기에 있어요. 여보, 이쪽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면서도 약봉지를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하루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간병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자니 생활비가 빠듯했고 혼자 돌보자니 몸이 무너졌습니다. 허리 통증에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밤마다 쪽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남편이 침대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웃이 와서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이러다 보닌 먼저 쓰러지겠어요. 그 말에 은희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제야 은희 씨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병 속에서 갇혀 있구나. 사랑은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진 순간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그 짧은 순간이 며칠의 고단함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희 씨는 요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미안해. 남편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길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남편이 시설에 들어가고 난 뒤 집은 조용했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남은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간병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병하는 사람의 자기 돌봄입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지킬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아이도 키워냈고 은퇴 후엔 같이 여행이나 다니며 웃으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63. 남편과의 갈등은 은퇴 이후 더 커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정혜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 줄이나 알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챙기는 게 일이잖아. 그걸 왜 몰라?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마디로 끝나던 언성이 나중엔 며칠을 이어가는 냉전이 되었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식탁 위에는 밥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더 쓸쓸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미소와 달리 현실의 집은 냉랭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지금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오래 준비된 듯 담담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진심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혼의 이별은 단순히 마음만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정혜 씨는 절반의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같이 산 세월은 어디로 간 거지? 30년을 함께 쌓은 기억이 도장 한 번에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그녀는 작은 월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꾸준히 지출을 늘렸고 연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낯선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정희 씨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서적 공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홀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에 가도 집에 돌아와도 밥상 앞에도 늘 물음표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하지, 누구와 아플 때 기대야 하지. 그 질문이 매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정희 씨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의 고요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TV 소리조차 그녀에겐 낯설고 멀리 느껴졌습니다. 황혼 이혼은 재산도 나누지만 삶의 지지대까지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겁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무게를 견디며 다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뒤 지역 평생교육원,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혼자 사는 가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월세 연금 지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희 씨가 홀로의 삶에 적응해 가듯 누구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게 하나쯤은 해봐야지. 하지만 그 꿈은 종종 빚으로 끝납니다. 김성호 66,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는 동네 상가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린 날 유리창에 붙은 반짝이는 스티커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처음엔 가게 앞이 북적였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치킨을 사갔고 근처 학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호야, 드디어 사장님 됐네? 잘 될 거야. 사진도 찍고 맥주잔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한두 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표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문제 없겠는데? 아내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이지. 잘해보자. 그러나 손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바로 옆 블록에 들어섰고 배달앱 수수료는 매달 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수익은 줄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저녁이면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찬 주방에서 그는 땀을 닦으며 닭을 튀겼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30년을 일한 건 아닌데. 기름이 튀는 소리와 환풍기 소음 속에 그의 중얼거림은 묻혀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밤중 장부를 정리하던 날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 값이 너무 많아.
적자가 또야. 이러다 우리 집까지 위태로워져.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좋아질 거야.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하지만 곧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티는 동안 그는 손님 없는 가게에서 불 꺼진 간판을 붙잡고 서 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배달앱 리뷰에는 기름이 너무 많다, 다른 집이 더 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리뷰창을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정 무렵 홀 청소를 하던 그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걸까?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밀린 임대료 고지서와 은행 대출 상환 통지서였습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업 당일 철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던 날, 성호 씨는 한참을 발걸음 떼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벽지, 달아빠진 주방기구, 손때 묻은 계산대가 마치 그를 붙잡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조용한 상가 골목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옷에 밴 기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퇴직금은 다시 쌓기 어려운 무게로 남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서 없이는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을 꿈꾼다면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 말이 아닌 실제 운영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꼭 내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은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내 인생 2막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했더라도 준비한다면 다시 일어설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도 흔하지만 치명적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장미자 70.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운 거실, 그녀는 혼자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은행 보안팀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계좌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보호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순간 미자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사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안내대로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확인 절차, 그리고 송금 버튼. 삑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모아온 적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TV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다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체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막아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출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으로선 막을 수 없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용기를 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돈을 잘못 보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런데 속아요?
인터넷만 켜도 다 조심하라고 나오는데. 말은 맞았지만 그 말은 미자 씨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구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절약하고 모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상담실. 사건 피해 접수를 위해 진술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바보처럼 살았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경찰관은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이 자신만 두고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장롱 속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을 빈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내 평생의 시간과 수고가 담겨 있었는데 그 빈칸은 돈의 공백이 아니라 삶의 공백처럼 다가왔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급히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은행 공식 번호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는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은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을 노린 범죄입니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장미자 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경험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고 더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 옆에서, 누군가는 빈 통장 앞에서, 또 누군가는 식탁 위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작은 습관과 선택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